예,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적폐머리 수사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원구성 합의도 임박해 보입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라면서 브리핑을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입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이철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인가요? 이걸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뭐 여론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대통령이 특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아마 사상 최초로 독립된 수사단을 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후에 바로 브리핑까지 했었는데 먼저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한 배경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시점이 긴급하다 이런 참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그만큼 강조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 문건이 작성된 것이 작년 3월 달인데요. 결과적으로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인용과 관련돼서 그 전에 이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 문건을 보면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국민정서상 계엄령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지시를 하면 언제든지 준비하도록 만전의 준비의 태세를 갖추겠다. 이게 문건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군사 배치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것은 어떤 그 국가가 사실은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북의 침공이거든요. 이 남한의 말하자면 탄핵과 관련된 국론 분열을 빌미 삼은 북의 침탈에 방지한 계엄령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당성의 출발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그 말하자면 탄핵 전후의 분위기는 국민 70~80%가 탄핵에 대해서 인용되고 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찬반이 양론되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질서적 잡히게 뭐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대로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대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평화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쿠데타를 획득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문건이기는 보이지만 어쨌든 명령만 내리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군대가 할 수 있는 또 기무사가 해야 될 어떤 영역의 바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매우 이 문제는 촛불을 통해서 탄생된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것을 그냥 일상적인 어떤 과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없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급성, 중대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됐기 때문에 특별 지시를 한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글쎄요, 그 국방부가 자체 진상 규명에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특히 이제 육군을 배제하고 나서 독립된 수사단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기에 국방부 자체 내 어떤 조사로는 이게 한계가 있을 거고 그 범위, 수사 범위도 굉장히 생각보다 또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무사에서 이 문건이 작성되는데 원래 위수계획이나 계엄계획은 합참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하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작성됐던 과정 자체가 사실은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뭐 언론에서 지금 한민구 장관이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국방관계를 잘 아시는 분하고 오늘 통화해봤더니만 한민구 장관은 성격상 이런 지시를 내릴 사람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성격상요? 있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소정원 1차장도 그렇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조윤천 전 기무사령관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라인을 통해서 최악의 이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송영무 장관도 처음에는 기무사 TF에서 조사를 시켰다가 거기를 배제시키고 별도의 검찰단을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하라 했고
대통령이 판단하시기에 이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되겠구나. 아예 지금 국방부에서 손을 띄는 것이 객관적인 수사가 되겠구나. 예.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나온 게 처음이 아니라 오늘 일부 보도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이미 시나리오별, 단계별 대응 방안이 나왔다. 이런 이제 문건이 확보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지금의 상황에서 당시 촛불 집회가 계엄령, 그러니까 위수령 이런 용어를 쓸 정도로 어두웠던 시절이 영사할 만큼 과연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은 굉장히 하기 어려울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개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거를 누가 지시해 내렸는지가 밝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지시를 내린 사람은 탄핵도 가결이 안 될 것이고 국회에서 또 헌재에서의 심판 자체도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예. 제가 이 문건이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3분의 2가 넘는 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근데 헌법 65조에 보면 탄핵 조항은 뭐냐면은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은 3분의 2가 탄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죠. 근데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들, 뭐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이 탄핵을 의결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뭐 해제하냐 마냐와 관계없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아마 즉시 국회를 열어가지고 합참이든 뭐 국방부 장관이든 또는 위수사령관을 맡고 있는 사람 직무를 정지시킬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행 헌법상 국회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구하고 헌법부터는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힘에 의해서 마비를 시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150명 이상을 갖다가 물리력으로 못 움직이게 하지 않는 이상은 국회를 정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뭐 이 국방상의 계획이다.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거죠. 예,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뭘 좀 밝혀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에 논의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지시 허락했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모든 진실들이 다 규명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전 현직 아마 만약에 개입된 인사들이라면 뭐 장성도 있을 거고요. 뭐 그 이상의 어떤 고위직 공무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 우선은 수사 뭐 가능하려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만약 계엄했을 때 어떤 조직표를 그리냐 하면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6본 합동참모본부장이 있고 그다음 수사지휘권은 기무사령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부분적으로 이게 사이에 그러겠죠. 넣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육군 핵심 수뇌부 또 그 수뇌부와 연관돼 있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예. 그리고 기무사의 어떤 최고의 어떤 작성을 어쨌든 기무사가 했으니까요. 그런 연관 관계를 파고 들어가면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또 일정 정도는 뭐 국정원 이어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하자면 기무사라고 하는 국방 내에서의 군사권 내에서의 월권 행위거든요. 예. 국가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또 다른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총합적으로 청와대, 국정원, 또 합참, 또 기무사 이 압축적인 어떤 수사를 하면 누군가가 이게 허위 문서가 아니라면 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민단체죠. 군인권센터는 전 기무사령관을 오늘 민간 검찰에 내란 군사반란 예비 음모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뭐 민간 검찰에도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인데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수령과 계엄령을 무의한 행위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쿠데타 흔적이 남아있다면 발본시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엄령의 진상과 문건 집단 유출의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저기 중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적폐몰이다. 특히 이제 유출 경위를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문건들이 갑자기 쏟아지느냐.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서류가 기밀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철희 의원이 획득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 다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주로 이제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게 김진태 의원, 또 전에 이제 국방위원장을 했던 김영우 의원,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굳이 이 일 자체가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벌어진 일인데 이 문제를 저렇게 두둔할 이유가 사실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수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 조 전 기무사 연관이 해외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가 쉽지는 않을 거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계엄 계획이든 위수 계획이든 기본적으로 그 계획만을 검토한다 그러면 합참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실제로 발동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다 그러면 그건 내각에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무사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그 8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위수라든지 위수령이나 계엄령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를 적폐모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자. 이거 국회에서 청문 못할 거 뭐 있냐. 그러니까 어떠한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졌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 것인가를 분명히 검토하자. 예.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 자체를 하지 말자. 당장 바른미래당하고 지금 견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바른미당에서는 지금 진상규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청문회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원구성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반대의 벽을 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자. 그래서 진정으로 이게 어떤 계획인지. 그래서 만약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통상적인 검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밝혀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방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바른미래당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유출 과정을 얘기할 수 있다거나 혹은 김영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다. 물론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는 검토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국방부 전체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그 정도의 위험스러운 무질서라면 그러나 이제 그 전제부터가 다른 것인데 어쨌든 무조건 그 본말 즉 민주 이 정치 체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것에 대한 옹호보다는 어떻게 유출됐느냐. 지난번 최순실 사태 때도 뭐 그 PC가 어떻게 왔느냐 이런 그 지연 말단적인 거 가지고 또 세월호 때도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들은 그런 아주 본질과 동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예. 막 민심을 호도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전히 남기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예. 들고 굳이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전히 여당 시절의 일이었기 때문에 손상이 온다 하더라도 과감히 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결연한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거듭난다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동안 군과 정치권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도 방문 중에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 방문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그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삼성그룹 관련 행사를 한 건 처음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대부분 최종심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만난 건데 이게 경제 관련 비즈니스 행사였기 때문에 특히 인도와의 관계, 경제 협력 관계의 굉장히 중요성을 감안한 자리라서 특별히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했는지 뭐 이렇게 관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굳이 그거를 이재용 회장을 우리가 초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건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삼성전자의 잔치예요. 잔치고 국익적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행사고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상페테르부르크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웠을 때 정말 우리 외교관들이 못하는 정도로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지금 제가 보기엔 삼성에서
대통령 방문과 겹쳐서 우리 실익을 얻는 좋은 자리로 마련을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그 기업 삼성의 총수를 만나가지고 국내에도 더 많이 투자해달라 이런 만남을 하는 건 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그리고 거다. 저는 뭐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종종 그러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업 대기업 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시면 청와대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제개혁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규제개혁이 지금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지 이런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실제로 경제가 돌 뿐만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도 예. 보기가 좋잖아요. 뭐 재벌하고 대통령하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기업들과 만남을 좀 더 자주 하라 이렇게까지 지시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랄지 최저임금 문제랄지 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 지금 우리나라 뭐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그룹 이제 오너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제 정책 기조가 약간 뭐 방향이 바꾸는 거 아닌가, 좀 더 이제 기업들에게 우호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네. 봐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고요. 좀 고민을 더 했더라면 오히려 외국에 있는 공장보다는 한편은 뭐 트럼프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국내적 여론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국의 기업을 국내에 들여오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과정들과 더불어서 국내에 있는 기업을 오픈할 때 중소기업이라도 좀 자리하는 것들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들. 그래서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반기면서도 뭐랄까 좀 썩 내키지 않은 것을 외국 공장 짓는 것을 가신 데 대해서는 또 이 좀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나 이런 이제 느낌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세련된 움직임들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뭐 기업 행사 자주 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보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무역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미국에 수출되던 중국산 제품이 10%만 지금 줄어들면 우리 기업이 한 31조 타격받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2, 4분기에 영업이익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퍼센트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고 그걸 더 나아가지고 이번에 정말 돌아오시면 지금 내각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던데 31조의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나가서 이왕 잘 만나셨고 들어오셔도 지금 뭐 기무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무역 전쟁에 대비해서 그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활로를 뚫어야 될 것이냐, 정부가 도와줄 게 뭐냐,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또 삼성이 어떻게 화답을 할지도 쪽 재계에서는 관심거리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 국회 쪽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7월 임시국회 이건 뭐 일정이 합의가 됐어요. 오늘 여야 교수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했는데 문제는 원구성 협상입니다.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아직까지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좀 만나서 협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내에 이제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법사위원장 자리.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뭐 위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뭐 권한이 막강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법무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등등 이제 부처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체계 작구 심사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임위 각종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여야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법사위에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법사위에서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거 관련된 법안과 관련된 장관이 출석을 해야 되고 그 법사위원들의 마음을 사야만 통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중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일반 상임위에도 예산 소위가 있고 말하자면 법안의 작구 심사를 하는 어떤 법안 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겪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또 여야 간사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문안들을 뒤로 미루거나 앞당기거나 이렇게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여야 입장에 따라서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도 보면은 또 말이 달라졌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는 비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야당에 달라.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권선동 위원장은 2016년에 저 위원장 하실 때는 또 여당 위원장이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전인수 개석이 계속 반복되고,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위치가 바뀌어지면 또 그런 이야기를 되풀이할 텐데, 그런 예. 의미에서 조금 더 그동안의 법사위가 갖고 있는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조금 자꾸 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떼내거나 예. 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로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원인을 좀 줄여주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국회에 계실 때도 이런 얼권 논란이 좀 있었습니까? 많았죠. 그러니까 예.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영표 원내대표의 심정도 이해합니다만 일단 이제까지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지금의 민주당이 일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을 갖는다하고 법사위원장하고 분리한다. 그래서 일정 정도 견제 기능을 하도록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든 관례예요. 그래서 일단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빨리 주시고, 대신 본인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에 대한 국회법 개정을 논의하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국회 의안인 검색 시스템을 아까 보고 왔더니만 대략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13,000건 됩니다. 14,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지 계류안건이라고 그러는데 예. 계류안건이 9,850건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이 10%에 해당하는 934건입니다. 예. 그런데 왜 법사위에 이렇게 많냐? 그럼 자체법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와 있는데 그걸 쥐고 앉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뭐 작구와 법안 간의 충돌, 이 문제를 얘기해도 다른 명목으로 쥐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선진화법 만드는 것처럼 일정 시점이 넘으면, 법사위에서 일정 시점이 넘으면 이건 자동으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면 예산안 같은 경우가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지만 예결위를 통과 안 해도 지금 선진화법에 의해서 30일 전 12월 2일에는 무조건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법사위에 있는 회부된 안건이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을 경과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럼 무조건 그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아마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 개정안을 내면 제가 보기엔 굳이 야당이 그렇게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뭐 제도 개선 좀 필요하다. 해야 됩니다. 법사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군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시급한 상황, 법안 많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 역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계속해서 여야가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인데 그래서 빠르면 내일, 이르면 내일 아니면 12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관련 표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인들에게 나를 돌아볼 때 이번 주 뭐 정치권을 당분간 떠나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계 은퇴는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2020년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은 물음표다.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들 분석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안철수 전 후보의 정치 행보. 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한 그 석간신문의 대기자가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허심탄회하게 들은 얘기를 기사로 썼는데 예. 저는 뭐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1, 2년 정도의 시간, 더더군다나 국민이 나를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복귀하기 쉽지 않겠다. 근데 국민이 불러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아주 실패하거나 도저히 야권의 지도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런 말로 유추해 보면 저는 뭐 표현은 여지를 남겨놨지만 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권을 복귀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정치에 맞는 사람이고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성찰하지 않는 이상은 정치권에서 또는 국민이 그분들을 환호하면서 다시 부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 봅니다.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 물론 해외에 얼마 동안 머무를지 지금 해외 체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 정치적 이벤트가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를 모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진심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그거는 누구나도 그런 입장일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운이 맞아야 되고 국민들이 요청해야만 오는 것이고 예. 그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 다만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에 그 어려운 썬잔을 마신 자기 당의 그 분들에게 소위 뭡니까 이제 실패를 해도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으로 나아가자 이런 처칠의 얘기를 인용했단 말이죠. 이제 그 이야기의 여운이 굉장히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게 스스로 헷갈리게 한다는 부분을 이번에 좀 명쾌하게 좀 정치의 어떤 한 방향 정렬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번째는 여러 번 썬잔을 마시고 돌아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YS나 DJ나 아주 정치 일각부터 꾸준히 올라갔던 분들이에요.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의 인물하고 최근 몇 년간 5년이 지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A부터 Z까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붕 떠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진정한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자기가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의 결론을 줄 수 있는 경험이었을까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두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한 분은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뭐 전 대선 주자였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정치권에서 좀 한 발 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인데 내일 아마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막 정계 복귀 시점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 이제 뭐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한다. 외형적으로 보면 안철수 전 대표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판단이 옳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죠.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어쨌든 모든 정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또 우리 경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충격 부분이. 두 번째는 뭐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자유한국당 내 의원의 여러 가지 분류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친박의 그 주류 또는 아류들이 다 없어져야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 그런 메시지로도 읽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누가 힘이 더 세느냐의 그런 그 승부수가 예. 오고 있다는데 자기의 말이 옳더라도 과연 누군가 같이 팀을 짜야만 자기를 만들어줄 텐데 과연 그것이 올 수 있을까? 예. 저는 그런 궁금한 게 궁금증이 이제 좀 듭니다. 떠나 있어도 과연 한국 정치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어떻게 올리실 것 같은데요. 지금 6월 27일 날 이제 페이스북 정치를 그만두고 일상에 돌아가겠다고 그런 다음에 딱 11일 만에 이제 7월 8일 날 쓰셨단 말이에요. 진짜 떠나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홍 대표한테 안타까운 것은 당신의 주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받아들여질 때, 인정될 때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제도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셨냐, 8일날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셨냐면 지난 70년간 한국의 번영을 가져다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하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부가 동맹 체제보다는 다자간 지역 안보 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본인이 볼 때는 이 동맹 체제, 한미일 동맹 체제는 정말 중요한 거다. 다자 안보 체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참여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걸 동의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미국에 계시면서 그런 이제 당신의 생각들을 절제력 있게 예. 그리고 예리하게 예. 표현하실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다듬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